선생님들, 오늘은 정말 까다로운 암 중 하나죠. 원발성 대장 신경내분비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임상에서 마주쳤을 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최신 지견들을 모아서 딱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 드릴게요. 이 공격적인 질환,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최신 데이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.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, 크게 5가지입니다. 우선 대장신경내분비암이 대체 뭔지 그 정의부터 시작해서요, 임상 병리학적 특징들을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1차 치료와 그 결과, 또 2차 치료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최신 연구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요즘 중요한 바이오마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?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질환의 정의부터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. 대장신경내분비암, 그러니까 우리가 NEC라고 부르는 이 종양, 이게 도대체 어떤 녀석일까요?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유전자에 있습니다. TP53하고 RB1 유전자 변이가 특징적인데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분화도 좋은 신경내분비 종양, 그러니까 NET와는 완전히 뿌리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거든요. NET는 보통 MEN1이나 VHR 경로에 문제가 생기는데 NEC는 유전적 프로필 자체가 달라요. 그러니까 이름은 비슷해도 사실상 전혀 다른 병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. 정말 중요하죠. 네, 유전적으로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실제로 이 암은 우리 몸 어디에 잘 생기고 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모양일까요? 바로 임상 병리학적 특징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57.35%.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? 바로 위장관 췌장에서 생기는 저분화 신경 내분비암종 중에서 대장, 직장에서 처음 발견되는 비율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암 환자를 만나면 절반 이상은 원발 부위가 대장, 직장일 거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.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. 북한의 연구팀의 데이터인데요. 전체 68명의 환자를 보니까 대장에서 시작된 경우가 47.1%로 거의 절반이에요. 여기에 직장 10.3%까지 더하면 와, 정말 압도적이죠? 췌장이 그 다음이고요. 우리가 왜 다른 부위가 아니라 대장, NEC에 주목해야 하는지 이 데이터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. 현미경으로 보면 이 NEC는 크게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. 소세포암종하고 대세포암종. 왼쪽 소세포암종을 보면 세포들이 아주 작고 세포질은 거의 없이 핵만 빽빽하게 모여있는 느낌이죠. 서로 막 짓누르는 모습도 보이고요. 반면에 오른쪽 대세포암종은 이름처럼 세포가 큼직큼직하고 핵소체도 뚜렷하게 보입니다. 얘네들은 둥지처럼 덩어리를 지어서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. 병리 리포트에서 이 둘 중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게 치료 전략을 짜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치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1차 치료는 뭘 쓰고 결과는 어떤지 한번 보시죠.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? 사실 이건 선생님들께 아주 익숙한 조합입니다. 바로 폐소세포암 치료에 쓰는 백금 기반 항암제랑 에토포시드, 바로 그 EP요법을 그대로 가져왔었습니다. 이게 현재 표준 치료고요. 실제 한 연구를 보니까 환자 10명 중 8, 9명, 그러니까 85%가 이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. 거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결과는 어떨까요? 이 생중국선 한번 보시죠. 정말 가슴 아픈 그래프입니다.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 몇 년 동안 생존율이 얼마나 가파르게 뚝 떨어지는지 보세요. 이건 뭘 의미하냐면 치료의 처음에는 반응이 좀 있는 것 같다가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정말 빠르게 재발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장기 생존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. 이 병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한눈에 보여주는 자료입니다. 숫자로 보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. 1년 생존율 85%. 나쁘지 않아 보이죠? 그런데 딱 2년만 더 지나서 3년째가 되면 40%로 뚝 떨어집니다. 절반 이상이 돌아가시는 거죠. 5년 생존율은 16%, 그리고 10년 후에는요, 1.5%입니다. 정말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도대체 뭐가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일까요? 정답은 아주 명확합니다. 바로 원격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. 더 충격적인 건 처음 진단받을 때 환자의 93%가 이미 원격 전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사기 상태로 발견되는 거죠. 그러니 이게 생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우리 종양내과 의사들의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. 이 힘든 1차 치료에 결국 실패한 환자분들,
이분들께 우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2차 치료를 권해야 할까요?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. 코바야시 연구팀이 진행한 테모졸로마이드 단독요법에 대한 이상 연구인데요.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결과를 한번 보시죠. 반응률 15.4%. 솔직히 말해서 높은 수치는 아니죠. 무진행 생존 기간도 1.8개월이면 굉장히 짧습니다. 아, 그럼 별로 효과 없는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, 그런데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을 보세요. 7.8개월입니다. 이건 좀 의미가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모졸로마이드가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어떤 환자 그룹에서는 의미 있는 생존 기간 연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. 이 두 그래프를 보시면 좀 더 명확했습니다. 왼쪽이 무진행 생존 PFS 곡선인데요. 보시다시피 초반에 그냥 뚝 떨어지죠. 대부분의 환자들이 두세 달 안에 병이 나빠졌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오른쪽 전체 생존 OS 곡선을 한번 보세요. 초반에 떨어지는 건 비슷한데 뒤쪽으로 가면서 평평하게 유지되는 꼬리가 보입니다. 보이시죠? 이게 바로 테모졸로마이드가 효과 있었던 소수의 환자들입니다. 이분들은 장기 생존을 했다는 거죠. 우리의 숙제는 바로 이 꼬리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어떻게 미리 찾아낼 것인가, 바로 이겁니다. 그럼 그 꼬리에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?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바이오마커에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MGMT라는 녀석이 아주 중요합니다. MGMT, 이게 뭐냐면요. 우리 세포 안에 있는 DNA 수리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평소에 DNA 손상을 고쳐주는 효소죠. 그런데 만약 암세포에 이 수리공 MGMT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? 테모졸로마이드 같은 약물이 들어가서 암세포 DNA를 망가뜨렸을 때 고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. 그럼 암세포는 속수무책으로 죽게 되겠죠? 바로 이 원리입니다. 수리공이 없는 암세포가 약에 더 잘 듣는 거죠.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정말 드라마틱하죠? 위에 염색 사진부터 볼게요. 왼쪽은 갈색으로 염색되니까 MGMT가 있는 거고 오른쪽은 염색이 안 되죠? MGMT 결핍입니다. 자, 바로 이 MGMT가 없는 환자의 아래 CT를 보세요. 치료 전에 간에 꽉 차 있던 암덩어리들이 치료 후에 얼마나 깨끗하게 줄어들었는지 와,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? MGMT 결핍이라는 바이오마커가 이렇게 강력한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. 물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. 이 연구에서 분석이 가능했던 11명 중에 MGMT 결핍 환자는 딱 한 명뿐이었어요.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한 명의 환자가 부분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. 11명 중에 한 명, 하지만 반응한 것도 딱 그 한 명. 이건 MGMT 결핍이 아주 드물기는 해도 일단 발견되면 정말 강력한 반응 예측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째, 대장 NEC 정말 공격적이고 예후가 나쁜 암이다. 진단 시 대부분 전이상패라는 거 기억하시고요. 둘째, 1차 치료는 변함없이 EP요법입니다. 셋째, 1차 치료 실패 후엔 테모졸로마이드를 2차 치료 옵션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. 마지막 넷째, 이 테모졸로마이드가 누구한테 잘 들을까? 바로 MGMT 결핍 환자를 찾아야 한다. 드물지만 강력한 바이오마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.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 MGMT 검사, 앞으로 우리 임상 현장에서 대장 NEC 환자를 볼 때 과연 어떤 시점에 어떤 환자에게 루틴으로 시행해야 할까요? 우리의 치료 알고리즘에 이걸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? 이 고민이 바로 이 환자들을 위한 정밀 의료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